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모철과 교실에 근무하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치의신보 TV하고 메가젠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좋은 강연의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구강 스캐너를 활용한 보철 진료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좋은 장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뭐 이제 제가 활용하는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좀 근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보철과학교실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워크플로우는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스캐너가 되겠고, 중간에는 이제 CAD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공을 위한 이제 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캔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스캔 중에도 이제 테이블탑 스캐너가 아닌 구강에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얻는 이제 구강 스캐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스캔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들이 이제 스캐너의 역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앱스토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을 다운받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뭐 메디트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스캐너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강 스캔 데이터 자체를 바로 이제 모형처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교합을 분석을 하는 모듈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치열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그다음에 뭐 스마일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앱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이제 앱 생태계가 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구강 스캐너를 활용한 임상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해서 환자하고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환자 만나면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동안에 취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단 이제 인상도 체득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방사선도 찍고,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환자와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 스터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자의 치열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본을 뜨고 그날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포토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이제 구강 내 사진을 환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찍으려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구강 스캐너를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이제 구강 스캐너 자체가 컬러로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입안 상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상담 단계에서, 그리고 환자와 처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에서 제가 구강 스캐너 활용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수복 공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치아를 상실한 부위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합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치은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풀컬러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구강 스캐너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가 딥바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고 보철을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한 채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보면 이제 딥바이트가 굉장히 심하고 수복 공간이 거의 전치부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철물을 만들기도 상당히 힘들고 구치부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해도 공간이 많이 없죠. 그리고 프랩된 치아도 이제 대합치에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이런 환자들은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버티컬 디멘전도 약간의 조정을 해주고 안정적인 이제 교합을 만들어주고 완전히 교합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가 사실은 설명만 들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고 환자에게 이제 직접 그 환자의 입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치아 마모도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환자 자체가 이제 치아에 그런 저석회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변색, 색깔의 이제 색깔도 상당히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고, 마모도 굉장히 심하고, 충치에도 굉장히 잘 위안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석고 모형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런 형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색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열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여주기가 어렵죠. 근데 굉장히 지금 구강 스캔 데이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런 색상이나 뭐 형상이나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의 그런 이제 이해도도 많이 높일 수가 있겠고요. 치료 전에 어떤 데이터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겠고, 변해가는 그런 양상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합평면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환자분은 아래에 예전에 만들었던 보철물이 30번대가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치열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철물부터 다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교합평면을 만들어주고 재설정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구강 스캐너의 조금 단점일 수도 있는데, 구강 스캔 데이터만으로는 사실은 이런 교합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돌리는 거에 따라서 평면이 달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렇게 뭐 이제 교합평면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마이크로 브러쉬나 이런 거를 부착을 해서 추가적인 스캔 데이터를 얻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비트러리한 교합평면을 얻어내고 이제 버추얼 마운팅을 해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동일한 용도로 이제 얼굴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환자의 동공간선이나 여러 가지 랜드마크를 사용해서 교합평면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 체득을 했다면은 사실은 뼈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분석을 하고 끝났겠지만, 사실 이렇게 컬러로 스캔을 했을 때는 이제 연조직에 상당히 이제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스티뷸도 상당히 얕아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고 나서 오랄 하이진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하고 환자분께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 어떤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하악전 치부는 상당히 순축으로 많이 이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보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치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하고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개별 치아 상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전학을 찍지 않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촬영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 치아, 뒤에 치아가 다 경사가 많이 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치아를 조금 이제 에나멜로 플라스티를 해줘야 될지, 혹은 아니면 이제 치아의 어떤 적절한 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또 환자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치아의 골드 인레이가 상당히 매지알 쪽으로 굉장히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 인레이를 뭐 다시 해야 될지 혹은 다듬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틱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은 너무 지금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의 의식을 사실은 의사들도 어떨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를 환자한테 직접
이 뒷부분에 있는 이런 충치를 굉장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좋은 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굉장히 좋은 이제 환자의 상담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냐, 뭐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재수복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우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들을 환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뭐 완전히 우식을 제거하고 나서의 또 데이터를 또다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도 파절의 범위나 부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이제 수복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환자한테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 이제 이런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뭐 임플란트하고 보철을 해야 될 때 보면 이제 대합치가 약간 이제 정출이 되거나 뭐 로테이션이 되거나 혹은 이제 웨어가 상당히 덜 된 치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뾰족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치아를 조금 다듬고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환자한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도 좀 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랙투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디스탈 쪽에 최후방 대구치의 디스탈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크랙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보여드리고 크라운의 필요성을 또 설명하고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는 거는 사실은 치아 한 2개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캐너가 항상 이제 워밍업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촬영하고 환자한테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워밍업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 촬영하는 데는 뭐 이제 10초, 15초면은 충분히 촬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뭐 이제 프랩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늘 제가 뵀던 환자분인데 이제 예전에 했던 크라운이 빠진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치아가 크라운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프랩된 치아 자체가 정출이 좀 되면서 대합치하고 많이 가까워져서 하여튼 이제 이 공간이나 이런 거 환자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충치 제거하고 나서 재제작을 할 때는 이제 치아가 프랩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환자하고 상담하고 뭐 이제 환자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때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철물을 제작할 때 특히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할 때 구강 스캐너의 사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논문들 국제적인 학술지에 이제 실려 있는 논문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최근에 구강 스캐너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스티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무치약 부위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스티칭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치아만으로 이렇게 구성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치아 자체가 사실은 정합을 위한 랜드마크로 이제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우측처럼 이제 무치약 부분이 좀 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치약 부위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캔의 정확도 이런 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스캔을 하는 경우에도 스티칭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에서도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작성을 했던 논문인데 이게 이제 무치약 부위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을 지나가면서 상당히 오차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치은 부분의 어떤 랜드마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티피셜하게 랜드마크를 중간쯤에 부여를 해주면은 조금 더 이제 스캔의 정확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은 이제 마커가 이제 중간에 들어간 그룹에서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고
오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뭐 이제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뭐 오론포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심어가지고 원피스로 보철을 한다고 할 때에 구강 스캔을 하면은 과연 정확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쥔지바 부분에 어떤 불규칙한 나름의 랜드마크도 주고 스캔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스캔을 하게 되면 스캔 바디만 연결해서 스캔하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스캔 바디 사이에 이렇게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랜드마크들이 스캔 바디 사이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연구에서도 스캔 바디에 이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뭐 캡 같은 거를 씌워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부여를 하고 스캔을 하게 되면 오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링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치약 부위가 중간중간에 존재할 때는 사실은 이제 구강 스캐너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싶은 사실은 욕구가 들긴 하지만 이런 큰 케이스, 특히나 이제 중간중간에 무치약 부위가 많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정확도가 조금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무치약 부분이 아주 큰 완전 무치약 케이스나 뭐 국소이치 케이스에서도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도가 많이 이제 떨어진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치약 자체는 사실은 그 조직 자체의 움직임도 사실은 존재하고요. 특히나 베스티뷸이나 이런 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쥔지바 부분이 다 쥔지바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정합을 위한 그런 오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랜드마크를 부여를 해가지고 스캔을 컬러 스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크림 같은 PIP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적용을 해도 사실은 랜드마크가 될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여전히 조금 이제 치아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보고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옵츄레이터 케이스죠. 여기서 환자가 구강암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구강과 비강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치약 부위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디펙트 부분까지 이제 구강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옵츄레이터를 만든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상당히 좋은 시도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여전히 고민이 되는 그런 옵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치약 부분이 상당히 긴 케이스에선 우리가 많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강 스캔을 사용할 때 왼쪽처럼 이렇게 아주 길게 촬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짧은 스팬의 스캔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강 스캔의 특징이 있죠. 구강 스캔의 특징이 그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우리가 뭐 이제 촬영 범위가 좁으면은 사실은 촬영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뭐 그런 이슈가 있고 촬영 시간 자체는 이제 우리가 임프레션을 뜨는 경우는 뭐 전악을 뜨든 뭐 편악을 뜨든 사실은 그 세팅 타임이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상 체득의 시간은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캔 데이터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긴 스캔보다는 짧은 스캔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만들 때도 뭐 이제 쿼드런트 스캔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보철물도 싱글 투스나 스몰 스팬에 보철물을 만드는 게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거는 이제 풀아치를 스캔을 한 거죠. 그래서 구강 스캐너 이제 몇 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풀아치 스캔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스캔의 패턴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다 다르죠. 이게 스캔하는 패턴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패턴대로 스캔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풀아치를 스캔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것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스캐너 안에서 스캔 전략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가 다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캐너에 따라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스캐너도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스캐너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스캐너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롱스팬의 보철물로 이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은 뭐 임플란트 3개만 가지고 구치부 수복을 하는 케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치부로 왔다가 뭐 이제 점점점 스팬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풀아치 이제 스캔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D그룹으로 갈수록 편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스팬이 커지면 오차가 여전히 크다. 이거는 심지어 이제 모델 연구거든요. 모델 연구는 상당히 이제 제한된 조건을 굉장히 컨트롤 잘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런 실험에서도 풀아치 스캔 데이터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2022년에 나온 연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사실은 더 여건이 좋지 않죠. 입안에는 타액도 있고 여러 가지 샤이니한 그런 이제 표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캔 데이터를 정확하게 더 사실은 얻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숏스팬하고 롱스팬의 차이가 상당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롱스팬에 대한 스캔, 아까 이제 제가 뭐 환자하고 상담하고 할 때는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보철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철물을 만드는 스캔을 한다고 할 때는 롱스팬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활용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싱글이나 2개 정도 굉장히 짧은 케이스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편압으로 이제 전체 앞궁을 뜨지 않고 편압으로 이제 임프레션을 뜨고 바이트를 체득해 가지고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는 그런 심플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도 이제 이게 아까 가이드 수술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할 때 이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에서, 우리 정확도에 대한 이슈에서 특히나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도 상당히 체득하는 게, 정확하게 체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보시는 연구는 이제 위에 있는 이미지는 치아를 한 2세트 정도, 그러니까 치아를 2페어 정도만 바이트를 체득을 한 거,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3개, 4개 이렇게 이제 바이트를 뜨는 치아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버컬 바이트를 체득을 한 거고요. 선생님들이 과정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구강 스캐너에서 바이트 뜨는 거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뜨는 게 아니고 버컬 쪽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바이트 체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컬 바이트를 어떻게 뜨는 게 중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떠야 되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G4라는 그룹이 이제 치아를 4개 정도, 여기 연구에서는 제일 많은 치아를 버컬 바이트를 뜬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바이트의 정확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오차가 제일 낮았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에 참여하는 치아 개수가 많은 게 좋겠다. 그리고 치아 개수가 뭐 이제 그 2개, 3개 이렇게 많은 중에도 지금 이제 3번 그룹으로 가면은 3번 그룹은 이제 전치부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치부 쪽으로 이제 바이트 체득을, 버컬 바이트 체득을 조금 더 전치부에서 하니까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스팬의 스캔을 뜨면서, 그리고 바이트를 뜰 때는 치아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거나 조금 더 전치부에서 체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도에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연구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풀아치를 뜬 거죠. 그래서 풀아치를 뜬 경우에는 바이트를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저 교합점을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 그림은 이제 파샬로 스캔을 한 거거든요. 근데 파샬로 스캔을 했더니 뭐 바이트를 어디서 떠도 굉장히 정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트의 안정성도 우리가 파샬 스캔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나온 리뷰 아티클에서도 하여튼 이제 정확한 버추얼 이제
아티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합을 정확하게 버추얼로 뜨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치아가 많은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접촉점도 많은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철을 해야 되는 치아는 하나 정도, 싱글 미싱 투스 정도의 뭐 임플란트 보철이나 이제 프랩된 치아, 이런 것들을 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거는 리뷰 아티클이니까 이제 한두 개의 논문 가지고만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논문들을 검색을 해서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얻어낸 결론이죠. 그래서 여전히 짧은 스팬의 보철물을 추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뭐 팁이라 할까요 하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구강 스캔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뉴얼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우리 보철물을 만들 때는 오른쪽처럼 사실은 권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빼서 1차적인 이제 구강 스캔을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진지발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차적인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는 스캔 바디라는 걸 꽂아가지고 한 번 더 스캔을 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이제 방향이나 깊이나 위치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의 스캔의 조금 뭐 단점이랄까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빼고 나서 스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아를 스캔을 하다가 이제 치아가 없는 임플란트 쪽 방향으로 갑자기 내려가면 사실은 이 높이 차이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압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스캐너의 어떤 이제 초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춰야 되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저쪽 부위 넘어가는 부위에서 스캐너가 조금 이제 시간을 끄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초기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높이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정압을 쭉 이어가는 정확도의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지바 프로파일을 이제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슈가 남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치부에서는 진지바 프로파일이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치부 임플란트에서는 진지바를 우리가 몰딩을 하거나 해서 이제 티슈를 이렇게 몰딩해 가지고 어떤 형태를 조금 더 얻어낸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치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즈보다 어버트먼트를 기본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아예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티슈 몰딩을 구치부를 또 하는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힐링을 끼고 임프레션 뜨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진지바 프로파일을 얻어내기 위한 초기 스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캔 바디 연결해서 픽처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스캔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힐링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좀 감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던 거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두고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하고 바이트 스캔도 하고 했더니 힐링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더 바이트가 조금 더 정교하게 얻어졌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가 학술지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남겨두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 치아하고 이제 높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캔의 난이도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을 빼고 있으면 진지바가 점점 슈링키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나중에 다시 힐링을 낄 때 또 환자한테 약간의 불편감을 더 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합 스캔의 안정성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보철은 사실은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전치부는 우리가 이제 힐링을 빼고 그냥 스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티슈 몰딩을 보통은 하죠. 왜냐하면 진짜 자연치처럼 프로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주고 이제 템포러리 상에서 이제 진지바 몰딩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우리가 이제 최종 보철물에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슈는 삭제 후에 재스캔을 하는 거에 어떤 이제 정확도, 유용성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유용성이라는 제목이 조금 이제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유용하죠. 왜냐하면은 스캔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우고 재스캔을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상당한 장점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한 프로토콜은 뭐 예비 인상도 잘못 나오면 한 번 더 뜨고, 트레이를 만들 때도,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도 제작해서 수정하기도 하고, 뭐 최종 인상은 두 번, 세 번 뜨고요. 근데 이제 구강 내 스캔은 사실은 추가 스캔 과정,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추가 스캔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보철물을 딜리버리 할 때도 뭐가 안 맞으면 사실은 이제 리메이크를 할 때는 최종 인상을 한 번 더 떠야 되는 건데, 인트라오랄 스캐닝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오차가 생겼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추가 스캔만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상당한 장점으로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연구팀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거를 삭제를 하고 나서 재스캔을 하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이미지가 조금은 이제 이게 원래 이미지가 녹색이라 크로마키하고 살짝 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게 이제 오차가 커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차가 많이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스캔하면은 굉장히 제자리에 잘 달라붙어서 유용한 데이터가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지우고 나서 다시 스캔하면 오차가 상당히 커진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지금 이제 아주 긴 오차, 높은 오차를 보이는 그룹이 지우고 거기를 재스캔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재스캔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사실은 유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확도 이슈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한 번에 스캔을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연구 결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스캔 바디. 우리가 스캔 바디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임플란트는 이제 뼈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을 다이렉트로 뼈 안에 있는 임플란트의 내면을 스캔을 다이렉트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최근에는 스캐너의 어떤 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좋아져서 내면을 스캔을 또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정확한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스캔 바디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해야지만 뭐 이제 임플란트의 깊이나 위치, 방향 같은 것들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에 연결되는 베이스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내로 노출돼서 우리가 스캔을 하게 되는 스캔 영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고 이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루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캔 바디마다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CAD에서 임플란트의 뭐 픽처의 위치나 아니면 거기에 연결된 어버트먼트의 위치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스캔을 하시게 되면 뭐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와서 정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AD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버트먼트하고 보철물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구치부에서는 우리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유지를 한 상태로 초기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을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스캔 바디 부분만 이제 재스캔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칭하는 단계가 되죠.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렇게 이제 스캔 바디를 사용했던 스캔 바디와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위치를 매칭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이제 임플란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임프레션도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적절하게 뭐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진료하는 진료팀에 이제 전공이나 이런 이제 같이 하는
우리 전공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초기 스캔, 뭐 상부나 하부의 초기 스캔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1차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차 스캔의 이제 결과물을 먼저 확인하고, 뭐 이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는 인접지에 접촉면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상태가 괜찮은지 뭐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스캔 바디 연결하고 추가 스캔하는 거, 그 다음에 교합 스캔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단계는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캔 바디 연결이 사실은 잘못되면은 정확한 보철물을 사실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런 스캔 바디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임상가가 직접 확인한 정확한 교합을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교합 스캔,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바디에는 좀 이제 연결 방향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버컬 쪽으로 스캔 바디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구강 스캔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록시말 쪽에 정확한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스캔 바디도 우리가 이제 버컬 쪽으로 이렇게 플랫한 사이드가 나오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스캔이 용이한데, 이런 플랫한 이제 우리가 정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저 플랫 사이드가. 저거를 이제 프록시말로 돌려가지고 체결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잘 나오지 않으면 정확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플랫한 이제 우리가 스캔 바디 정합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위를 버컬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혹은 순측으로 나오게 해서 스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또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실험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실험을 해봐도 버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프록시말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스캔 바디는 이제 정합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영역이 스캔이 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해보니까 이제 스캔 바디도 사실은 전체가 정확하게 체득이 되는 게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캔 바디의 체결 방향이나 스캔의 완결성,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스캔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또 스캔 바디의 깊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임플란트가 깊이 식립된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캔 바디 연결을 해보면은 스캔 바디가 이제 스캔 에어리어가 전체가 나오지 않고 끝부분 위주로 나온다거나 굉장히 스캔 바디가 적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스캔을 해보면은 스캔 바디의 노출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오차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룹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너무 깊이 식립된 경우에는 사실은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파이널을 바로 가는 게 또한 상당히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치부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캔 바디만 가지고 스캔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템포러리를 빼고 1차 스캔을 통해서 이제 보철물 주변에 있었던 진지바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스캔을 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이제 저 진지바의 프로파일은 보철물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콜랩스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슈링키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원래 힘들게 만들었던 티슈 몰딩을 통해서 만들었던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 바디를 통해서 이제 전치부 보철을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티슈 몰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정말 자연치의 어떤 프로파일처럼 얻어내기 위해서 진지바의 형태를 잡아주고 이제 임시 보철물의 형태를 계속 조정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 형태를 정확하게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치부에서는 뭐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 임프레션 코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전치부에서 이런 티슈 몰딩을 하기 위한 템퍼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또 구강 스캐너를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이 부분은 또
치주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본뜨기도 부담이 되고 했던 분인데 이제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바디 연결해서 뭐 이제 템포러리 보철물을 만들었던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템포러리까지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티슈 몰딩을 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 때는 이제 전통적인 임프레션 대신에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뭐 이제 2차 수술 직후에 뭐 스캔바디를 연결해서 임프레션을 뜰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이건 이제 1차 수술 직후죠. 우리가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술이 막 끝난 환자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스캔바디 연결하고 이제 스캔을 했던 보면 이제 지혈도 아직 완전히는 안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치부도 이제 우리가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퍼스트 옵션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은 환자가 이제 피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임프레션 뜨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특히나 이거 브라켓도 있어가지고 교정하는 환자분이라서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런 구강 스캐너를 활용해서 템포러리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분도 네, 수술 직후에 스캔바디 연결해서 이제 임프레션을 뜨고 바로 이제 보철물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했던 케이스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구치부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캔바디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스터마이즈드된 임프레션 코핑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힘들게 티슈 몰딩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강 스캐너로 하면서 이제 티슈가 콜랩스 되는 거를 그냥 두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시 보철물의 외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코핑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퍼티에 묻어서 이제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파일을 얻어낸 상태로 이제 임프레션 코핑을 만들어 주면 오른쪽 위에 이미지처럼 우리가 이제 티슈 몰딩 했던 프로파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최종 보철물을 만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티슈 몰딩도 하고 템포러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환자가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이런 템포러리 형태나 이런 것들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템포러리를 빼고 티슈 몰딩을 커스터마이즈 코핑을 만들어서 다음 과정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테크닉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코핑을 만들지 않고도 디지털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해서 이제 템포러리 보철물을 지금 그대로 스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멀티소스 데이터를 정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치 티슈 몰딩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코핑을 만든 것처럼 이제 디지털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보철물을 이제 직접 스캔하는 과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디지털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은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치부에서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유용하죠. 지금 이제 왼쪽 이미지에 보시면은 원래 환자분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계셨던 게 있는데 이게 거의 15년, 20년이 되셔가지고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시스템의 코핑을 구하려니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발치된 치아 쪽에 임플란트를 추가로 이제 30번대, 32번에 하나 더 식립을 하면서 브릿지를 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스캔바디만 구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트먼트 만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바로 파이널 가는 게 부담이 된다면은 이제 어버트먼트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임프레션을 다시 한번 뜰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오래된 컴포넌트, 오래된 시스템의 임플란트도 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정 환자에서 상당히 이제 구강 스캐너에서 이제 유용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와이어가 있고 브라켓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프레션 뜨는 게 정말 힘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와이어를 제거하고 이제 이 브라켓은 블락아웃을 해가지고 임프레션을 뜨죠. 근데 치아를 많은 부분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전치부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치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기록하고 가져가기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으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사용을 하면은
사실은 블락아웃의 필요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인접치의 치아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측절치의 형태를 잡는데도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구강 스캐너로 뭐 이제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정과에서 이제 어떨 때는 와이어도 빼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와이어가 있어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와이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스캔하고 뭐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파이널까지 뭐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에서도 임시 보철물 만드는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강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공소에서는 이제 그 3D 프린팅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치아의 컨투어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어버트먼트도 이제 적합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3D 프린팅 모형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이게 구강 스캐너를 저는 자연치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자연치 수복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전치부에는 사실은 우리가 템포러리를 만들 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파우더랑 리퀴드랑 믹스해가지고 템포러리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중합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펙한 쉐이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템포러리 쉘이나 이런 게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프랩하고 나서 이제 스캔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템포러리를 이제 밀링해서 껴드리고 할 때, 그럴 때도 구강 스캐너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정 환자에서도 이렇게 뭐 캐나인을 전치부의 중전치 자리에 땡겨온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이제 진단 확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주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공의뢰서죠. 기공의뢰서인데, 우리가 물론 이제 종이로 된 뭐 기공의뢰서를 별도로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 디지털 주문 오더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의 정보가 잘못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험이 있어서 실수 경험담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7번째 이슈는 디지털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임프레션을 이제 디지털로 뜨고 보철물을 이제 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그 와이드넥이거든요. 와이드넥 임플란트인데 스캔바디 연결해가지고 스캔을 떠서 보냈는데, 제작을 해 온 거를 보니까 그 레귤러 넥으로 제작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드넥인, 실제 임플란트는 와이드넥인데 레귤러 넥으로 보철물이 제작이 돼서 온 거죠.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게 그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와이드랑 레귤러가 잘못 제작이 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드넥이나 레귤러넥이나 이제 그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스크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캔 바디도 똑같아요. 상품명이 보면 똑같죠. 그래서 레귤러에서도 쓰고 와이드넥에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스캔 바디가 와이드나 레귤러나 똑같은 게 체결이 되는 거였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정확하게 디지털 오더를 할 때에 와이드넥이다, 레귤러넥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잘못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D 아날로그는 달라지지만 보시면 스크류는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이 바뀌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심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스트라우만 본레벨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본레벨 임플란트를 이것도 이제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오른쪽, 저는 이제 풀아치로 스캔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이렇게 파샬로 나눠 가지고 스캔을 하고 보철물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제 지금 10번 때는 이제 보험 임플란트로 해서 이제 PFM으로 제작이 됐고, 왼쪽은 지르코니아죠. 근데 만들어져서 왔는데 보니까 이제 커넥션이 좀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본레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의 커넥션이 되겠고,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헥스거든요, 헥스. 그래서 뭐, 헥스 커넥션을 가진 임플란트가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 헥스 커넥션 임플란트 중에 하나의 어버트먼트로 제작이 돼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 저 앞에 있는 이제 디지털 오더를 잘못하게 되면 임플란트 시스템도 달라져가지고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델리스의 상당히 이제 뭐 단점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있고, 사실은 아날로그라면은 이제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랩 아날로그 연결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 이거 바꿔 껴질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디지털에서는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8번째 이슈는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도 이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스탁 어버트먼트를 이제 커스텀보다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과정은 이제 이 스탁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스캔을 해서 보철물을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임프레션 캡을 연결하고 본을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의 뭐 편리한 점이라 할까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피스에서 모든 기공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어버트먼트도 가공을 하고 상부 보철물도 가공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밀링을 하고 나서의 어떤 적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 환봉을 밀링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이런 연결부가 있기 때문에 적합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는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미적 영역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구치부에서도 뭐 진지바 높이가 차이가 있거나 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참 셀렉션 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스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이제 임프레션 캡을 연결해서 이제 고무인 상제로 임프레션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버트먼트 형태를 가진 랩 아날로그를 연결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 어버트먼트는 이제 종류는 정말 많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진지바 하이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노란띠로 보이는 진지바 하이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지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상부의 어떤 형태나 길이만 생각해 보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한 6종, 이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한 뭐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스캔을 미리 받아가지고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뭐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구강 스캔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마진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메탈 스캔이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또 많이 탑니다. 메탈 스캔이 잘 안 되는 스캐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타지만, 근데 이제 마진도 보면 이제 뭐 서브 진지바로 내려간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마진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보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를 이제 오른쪽 위에 이미지처럼 정합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처럼 이제 마진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거, 선명하게 나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철물 제작을 뭐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정말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스캐너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없는 그룹,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그룹 해가지고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정확도 평가를 했더니, 네,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 없는 거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뭐 스캐너마다도 이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지만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 없는 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커서 우리가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보철물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도 저희가 이제 어버트먼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어버트먼트만 구강 내에 이제 시적을 하고 나서 임프레션을 한 번 더 뜨거나 이제 구강 스캔을 다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메탈 아티팩트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미리 이제 따로 스캔해 놓은 라이브러리 데이터랑 정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스탁 어버트먼트 자체는 사실은 스캔 바디 용도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샤이니하고
그래서 파우더를 뿌려야지만 또 스캔이 가능한 그런 이제 스캐너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이 보철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특히나 이제 저 템포러리 보철물 만들 때 이런 스탁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보철물 제작 방식을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9번째 이슈는 이제 임플란트 그 3D 프린팅 모델의 필요성,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과연 이거에 대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델리스로 하게 되면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싱글이나 2개짜리나 이렇게 짧은 스팬의 보철물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기공소에서는 어떤 이제 최종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모델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3D 프린팅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이제 만든 보철물의 어떤 컨투어를 마지막에 우리가 모니터 상으로만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가공된 보철물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컨투어링을 한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린팅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모델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왼쪽 위에 이미지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속을 보통은 할로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워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속이 비워진 모델이 정확하냐, 이거를 이제 저희 팀에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속이 비워진 모델의 정확도는 상당히 이제 점점 좀 떨어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이제 진단 왁스업이 된 모형, 디지털로 진단 왁스업한 걸 이제 프린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모형을 환자하고 보면서 이제 상담하는 용도라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제 정확한 조금 정확도를 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교정 장치를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속을 비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처럼 속이 좀 가득 차 있는 게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3D 프린팅 모형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죠. 그래서 이제 3D 아날로그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라이브러리 상에서 이제 불러와서 비워주고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 모형에서도 속을 비우거나 뭐 그 다음에 이 3D 프린팅의 어떤 레이어 thickness를 다르게 하거나 했을 때 정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을 비우는 거는 여전히 좀 정확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3D 아날로그를 연결해 줄 때는 이제 이 내부에 연결되는 부분에 적절한 이제 옵셋이 있어야, 공간을 유격을 좀 만들어 줘야 사실은 정확하게 아날로그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레이어 thickness는 오히려 너무 정교하게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적합도가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 thickness보다는 내부에 어떤 유격을 약간 주는 거, 그 다음에 모델은 이제 속을 너무 할로잉 하지 않는 거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풀아치를 이제 사실은 구강 스캐너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럴 용기는 아직 없고, 근데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연구들에서도 아직은 풀아치 스캔 데이터가 최종적인 보철물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정교하지는 않다. 물론 이제 세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게 되면 세멘 스페이스도 부여를 하고 약간의 우리가 오차를 그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뭐 이제 요즘에 많이 또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차가 거의 제로에 수렴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임플란트에 부담을 주고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싱글이나 2유닛 정도 굉장히 짧은 스팬의 보철물에서 이제 구강 스캐너를 활용을 하고 10% 정도 되는 3개 이상의 멀티 유닛 레스토레이션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제가 뭐 이제 말씀드린 내용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강 스캐너가 이제 환자 구강내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툴이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판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임상가도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용한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조금 짧은 스팬에 보철물 제작할 때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를 체득할 때는 넓게 체득하는 게 좋겠고 전치부 쪽에 정보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캔 바디가 너무 이제 깊어지거나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스캔 바디의 이제 플랫 사이드 방향은 버컬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주문서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오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폴리머 모형,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이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걸 너무 믿어서는 안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보철물을 만들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메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질문이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스캔할 때 인접치나 코핑의 인접면 스캔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스캔 바디의 모든 면이 정확하게 스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접치 스캔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인접치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스캔할 때는 인접치까지 다 신경 쓰면서 스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캐너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가이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프레임워크를 스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 스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스캔하는, 그러니까 이제 버컬 쪽, 교환면에서 시작해가지고 버컬 쪽으로 갔다가 팔라탈 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순서에 맞춰서 처음에는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스캔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분 스캔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다 메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접치하고 스캔 바디의 옆면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스캔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스캔할 때 사실 이제 스캐너의 이제 헤드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사실은 이제 스캐너가 그 구석구석을 바라보게 만드는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스캐너를 조금 이제 옆으로 세워서 방향을 이렇게 꺾어가면서 이제 제자리에서도요,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스캐너를 놓은 상태에서도 이제 헤드만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접면에 갖다 놓고 그런 방향을 돌리는 스캔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스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신 질문은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스캔 퀄리티가 좋은데도 보철물을 세팅할 때 보면 생각보다 바이트가 높거나 컨택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공소가 잘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심해졌는데요. 기공사나 스캔 등의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스캔의 정확도, 제가 보기에는 기공사 선생님은 잘 만드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스캔에 사실은 품질의 차이가 없는지 진짜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주기적인 스캐너의 그 캘리브레이션, 오늘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스캐너를 좀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도 캘리브레이션 하고 이제 그 정확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샬로 스캔을 뜨는 거, 풀아치 스캔을 뜨시면 사실은
바이트를 아무리 잘 떠도 사실은 이제 바이트가 뜨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임프레션을 뜨실 때 하여튼 파샬로만 스캔을 뜨고 적은 범위의 보철물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트도 조금 여러 개의 치아를 이제 바이트 체득을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스캔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그냥 임프레션 뜰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주변 치아의 치태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치태는 이제 제거되면 사실은 그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인접치의 컨택이나 이런 것들을 뜨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네, 이제 오차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큰 스캔을 하지 않는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슈들만 해결이 되면은 네, 괜찮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올라온 질문이요. 네, 3D 프린팅 시에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프린팅 재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오늘은 프린팅에 대한 제가 말씀은 많이 못 드려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모델의 프린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제 강의상에서는 이제 할로잉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료가 조금 이제 뭐 비용이 조금 단가가 있지만 속을 채워서 이제 만약 정확도가 이슈가 되는 모델이라면 속을 채워서 이제 프린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때에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방향이 Z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Z축 방향이 상당히 오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많이 해줘야 되는 방향인데 이제 뭐 모델을 눕히거나 세우거나 이렇게 뽑았을 때 그 Z축 방향의 오차가 상당히 있어서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출력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사실은 모델 같은 거는 각도라는 게 이제 대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45도, 뭐 60도 이런 각도를 줘서 출력을 할 때에 분명히 오차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제 치아나 이런 형태가 사실은 뭐 이 방향 따라서만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위에 따른 오차는 조금 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3D 프린팅 재료를 꼽으라고 하시면 사실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3D 프린팅에 저도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에서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표준화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들 아마 갖고 계신 3D 프린터가 너무 다양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척하는 기계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후경화하는 장비도 프린터랑 이제 뭐 다 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조합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재료가 또 다 다른 거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조합을 정해놓은 조합을 만들 수가 없고 너무나도 무수히 많은 조합이 나오는 게 사실은 3D 프린팅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를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사용하시는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의 프린팅 조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최적화를 시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도 약간 이제 프린팅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조금 익혀가신 이후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세팅값 파라미터를 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보시면 그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재료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용을 최대한 하시고 회사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어버트먼트 레벨의 임프레션을 잘 뜨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의 임프레션은 잘 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우더를 약간 뿌려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이고요. 파우더 없이는 어떤 스캐너는 또 아예 스캔이 안 되는 스캐너가 있죠.
그리고 스캐너가 잘 되는 스캐너도 조금 난반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자체의 스캔만 가지고 믿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에 뭐 요즘 나오는 스캐너들이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하고 메탈을 워낙에 잘 찍는다고도 알려진 스캐너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100% 믿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약간은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어버트먼트를 사실은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뺀 상태에서 정밀한 스캔을 하나 따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테이블탑 스캐너, 데스크탑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어버트먼트 자체를 스캔을 아주 정교하게 한번 하신 다음에 구강 내에 장착한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정합을 하시게 되면은 구강 내에 아주 정교한 이제 어버트먼트 데이터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버트먼트도 두 종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스탁 어버트먼트는 형태가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스캔을 그 종류별로 다 해놓으면은 그거를 라이브러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별도의 스캔을 따로 한번 받으시고 구강 내에서 체결한 다음에 또 스캔을 하셔서 정교한 이제 데이터를 만드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5번째 질문인데요. 해당 임플란트 회사의 스캔 바디를 쓰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회사와 꼭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합을 위한 랜드마크가 충분히 있는 스캔 바디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스캔 바디가 이제 길이가 짧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캔 바디 중에도 이제 짧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제 짧은 스캔 바디 같은 게 출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조금 연구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확도가 이제 짧을수록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면적이 넓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캔 바디도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결과를 또 얻기 힘든 스캔 바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샤프한 부분이 많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캔을 했을 때에 완전하게 이제 디테일한 구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형상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드시 그 회사의 임플란트 회사의 스캔 바디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넥션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거는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6번째 질문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교합 체득이나 그 다음에 스캔 바디 스캔 시에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정합되었다라는 이제 알림이 온 후에도 추가로 더 많은 부분을 스캔하는 것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마냥 스캔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스캔 장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조금 그게 다시 오차를 커지게 하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컬 바이트 스캔을 뜰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구강 스캐너 이용하다 보면은 한 치아가 2개까지만 갔는데도 이제 워낙에 그 위아래 스캔이 잘 돼가지고 이제 자동 정합이 되고 이렇게 띠르링 소리가 나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상태에서 끝내는 것보다 조금 더 전치부 쪽으로 더 나와서 전치부까지 어떤 랜드마크를 이제 바이트 랜드마크를 주는 거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정확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대부분의 스캐너가 그런데요. 이제 자동 정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바이트 스캔이 완료된 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세밀하게 아주 미세한 미세 이동을 조금 더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 정합이 된 이후에도 스캔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캔 바디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그 플랫 사이드가 아주 정확하게 그 스캔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영역도 조금 정확하게 많은 영역이 스캔되는 게 훨씬 더 정확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번 질문이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럼 풀케이스 등 프로비저널 보처를 거치는 경우에 기존 어벗을 전부 스캔 떠서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 임플란트가 3개 이상 가는 경우에는 그 인상을 무조건 뜨고요.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철모를 만든 후에 이제 근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템퍼러리를 만들고 티슈 몰딩을 하고 그 이제 프로파일을 그대로 이제 파이널 보철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커스텀 임프레션 코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파일을 파이널로 무조건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풀마우스는 템포러리를 만들지만 그거를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임프레션을 뜨고 그다음 임프레션 뜰 때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모든 코핑을 스플린팅을 다 합니다. 스플린팅을 다 해서 물론 이제 그 픽처 레벨에서 임프레션을 뜨면은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섹션하게 되면 이제 섹션하는 거에 맞춰서 스플린팅을 하고요. 3개로 섹션하면은 스플린팅도 이게 3개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멀티 유닛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풀아치가 사실은 이제 패시브하게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풀아치 임프레션 코핑을 스플린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로 임프레션을 한번 예비로 떠가지고 이제 모델을 1차로 만든 다음에 그 모델 상에서 이제 그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스플린팅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끊어가지고 이제 구강 내에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붙여주는 작업을 하죠. 이 레진 자체가 이제 또 약간 슈링키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벌키하게 한 번에 붙이지는 않고 미리 이제 만들어서 한번 끊어준 다음에 구강 내에 연결하고 그 이제 사이에 갭만 이제 구강 내에서 마저 붙이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강 스캔을 이제 뭐 임플란트 보철물이 3개 이상일 때는 어쨌든 활용하지 않는다가 이제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캔바디가 버컬이나 링걸이나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질문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캔바디의 플랫한 부위가 링과를 향할 때의 정확성이 높다라는 논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의 인접한 동일한 스캔바디를 스캔할 때 플랫한 부위가 하나는 버컬로 하나는 링괄로 향해서 스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컬이나 링걸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정확도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거는 프록시말, 그 플랫한 부분이 좀 정합하는데 랜드마크가 되어야 될 부위가 프록시말로 향하는 게 저는 이제 오차를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버컬이나 링걸로 가는 거는 스캔의 용이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링걸로 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여튼 이제 버컬이나 링걸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록시말 쪽으로 이제 감춰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8개나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이제 또 오늘 좀 드린 내용들 그리고 뭐 질의응답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여기 이메일 주소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조금 더 이제 코멘트 주실 부분 아니면 이제 토의했으면 뭐 생각하셨던 부분 혹은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메일로 말씀 주시고 연락 주시면 또 저희 의견도 드리고 또 뵐 기회가 있으면 뵙고도 말씀드리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TV